오늘 제가 맡게 된 내용은 급성 백혈병, 이제 골수성이건 림프모구 백혈병이건 간에 이제 치료를 다 받은 이후에 어떻게 일상생활을 관리하는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병원에서도 이 치료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협회에서도 이식이 가능한 환자를 어떻게 치료하고 또 뭐 이식이 어려울 때 어떻게 치료하고 최신 치료는 뭐고 그다음에 뭐 재발했을 때 어떻게 치료하고 뭐 불응일 때 어떻게 치료하고 예전에 비해서 어떻게 치료가 바뀌었고 뭐 이식은 어떻게 하고 신약은 뭐고 굉장히 많은 치료에 대한 강의도 해주시고 환우분들께서도 이제 내가 받고 있는 치료가 지금 최선의 치료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일 궁금해하시고 치료가 어떻게 잘 되고 있는 건가 어느 정도 내가 희망을 가져볼 수 있는 건가 이제 이런 부분이 제일 궁금하실 겁니다. 제 치료 후에 일상생활을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인데 사실은 질병이 없으신 분들이던 아니면 질병으로 치료 중인 분들이던 아니면 질병 치료가 다 끝나고 이제 다시 정상 생활로 복귀하시는 분들이거든. 뭐 생활 관리라고 하는 건 사실은 이제 건강한 생활을 하는 거겠죠. 근데 그 건강한 생활을 저희가 모르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은 다 잘 알고 계시는데 그거를 지켜나가는 거가 어려운 거죠. 아마 일상생활 관리를 계획한 대로 다 잘 할 수 있다면 만성질환, 만성대사성 질환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그런 질병으로 관리가 잘 안 돼서 나빠지시거나 뭐 돌아가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근데 일상생활 관리라고 하는 게 너무 어려운 부분이죠. 말은 간단하고 쉽지만 일상생활을 잘 관리하는 거가 사실 쉽지 않아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오늘 제가 조금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항상 백혈병은 우리나라가 1년에 한 30만 명 정도 새롭게 암 환자분들이 생기거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25만 명이었는데 이제 한 28만 명 정도 됐고 2022년도에 아마 올해는 30만 명 정도 됐을 겁니다. 그럼 이제 10년이면 300만 명이 암 환자가 되시는 거고 30년, 40년이면 이제 1000만 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어느 시점에서는 저희가 암을 이제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는 있습니다. 워낙 오래 살고 고령 인구가 많다 보니까 30만 명 정도 되는 환자분들 중에서 한 3, 4천 명이 이제 급성 백혈병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흔한 병은 아닙니다. 한 1%에서 한 2% 전체 암에. 근데 이제 왜 이게 또 그렇게 많은 관심을 받는지에 대해서는 너무나 이게 좀 갑작스럽죠. 사실 고형장기에 생기는 고형암은 꽤 많이 커질 때까지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죠. 왜냐면은 뭔가 혹 같은 거가 생긴다고 해서 우리 몸이 금방 알 수 있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급성백혈병은 백혈병 자체 암세포가 늘어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되는 것보다는 정상적인 혈액 세포가 안 만들어지는 것 때문에 당장 증상을 느낄 수밖에 없죠. 빈혈 증상을 느끼시던지 아니면 뭐 열이 나시는데 잘 안 낫는다든지 아니면 너무 출혈이 쉽게 생긴다든지 그래서 이제 몸에서 건강을 유지해 주는데 공기 같은 존재죠. 공기는 저희가 뭐 정말 한 5분 이상 없어도 금방 돌아가시고 하는 것처럼 혈액도 사실 한 1, 2주만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아도 금세 몸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백혈병은 이제 급성이라고 하는 암 중에서는 유일하게 이제 붙어 있는 질병인데 흔하진 않지만 성격이 이제 뚜렷한 그런 질병에 속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새로 진단된 분이 그렇다면 현재 한국이라고 하는 공간 안에 어느 정도 나랑 동일한 질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거나 아니면 아직 완치되기 전 한 3만 명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3만 명 중에 한 명이구나. 그래서 아, 나와 같이 이렇게 치료를 열심히 받고 하시는 분들이 뭐 3만 명은 된다. 이제 이렇게 좀 위로를 좀 받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복잡해 보이지만 처음에 백혈병을 진단받으시면 사실 설명을 듣게 되는 것을 한번 그림으로 그려본 겁니다. 진단을 받게 되시면 이 중에 지금 어딘가에 서 계시는 건데 이 과정 중에 병을 진단받으면 이제 일반적인 표준 치료라고 하는 치료를 받게 되죠.
하지만 아주 나이가 많으시거나 아니면 뭐 다른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주치 선생님이 표준 치료를 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좀 약한 치료 하겠습니다. 뭐 입원도 안 하셔도 되고 뭐 외래에서도 할 수 있는 치료입니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약한 치료를 하시기도 합니다. 또는 저도 아직까지 간혹 경험하는데 치료를 안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진짜로 한 86세, 87세 근데 백혈병에 걸렸는데 제가 이거 이제 입원 안 해도 되고 그냥 먹는 약 하나랑 주사 그냥 피부에 맞는 주사로 치료를 하시면 됩니다. 많이 힘들지 않고 잘 받으실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해도 난 치료를 안 하겠다. 주변에 뭐 백혈병 치료 받다가 더 안 좋아져서 돌아가신 분들이 있다. 그런 것 때문에 선택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내가 살 만큼 살았는데 뭐 항암 치료까지 받아가면서 하느냐. 그래서 실제로 그냥 아무 치료 안 하고 돕는 치료, 뭐 수혈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뭐 힘들 때마다 잠깐씩 입원해서 치료를 받는다든지 이런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으실 겁니다. 뭐 비율로 따지면 제일 많을 거고요. 그 다음으로 많고 소수 있으시겠죠. 그래서 열심히 치료를 하면 어떤 분들은 그중에 이제 관해라고 하는 사실은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긴 한데 일단은 한번 몸이 깨끗해졌다. 근데 이제 주치 선생님은 그래도 몸 안에는 암은 있지만 그래도 이제 관해라고 하는 상태는 됐다. 1차 목표는 달성을 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끝이 아니고 보통 고형장기에 생기는 암들, 위암, 대장암 이런 것들은 뭐 수술을 했다. 그럼 그걸로 끝났다. 아니면 뭐 남아 있으니까 항암을 한다. 근데 뭐 한 6차만 하시면 됩니다. 또는 남아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하는 게 재발을 줄이기 때문에 한 6개월 정도만 더 치료합시다. 아니면 뭐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뭐 호르몬제를 먹어서 재발을 방지합시다. 이렇게 어떤 끝이 있는 치료를 많이 하게 되는데 아니면 아예 뭐 치료할 수 없으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고형암은 그렇게 되는데 혈액암은 그게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한데 뭔가 끝이 없어 보이는 그런 느낌의 설명을 하게 됩니다. 관해가 됐는데 또 이식을 해야 된다. 근데 이식이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완치율이 높기 때문에 이식을 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또 일부 상식적으로 이식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완치가 될 수 있는 게 혈액암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기도 하기 때문에 또 이식을 받으시는 분들이 또 있고 요즘은 이식은 관해 치료, 항암 치료는 잘 견디셨지만 이식은 못 견디실 것 같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식은 안 하고 그냥 먹는 약으로 끝없이 효과가 유지되는 이상 계속 먹게 하는 뭐 그런 치료도 나왔기 때문에 유지 항암 치료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처음에는 항암 치료를 잘 못 받을 것 같다고 얘기를 듣고 약간 항암 치료를 했는데 치료를 받다 보니까 치료에 대한 효과도 좋고 몸도 좋아지고 어느새 또 관해 상태가 되면 갑자기 주치 선생님이 이제 항암 치료는 그때 당시에는 힘들다고 판단했는데 이제 컨디션도 좋아지셨고 관해도 됐으니까 한번 이식을 해봅시다. 왜냐하면 이거는 언젠가는 효과가 사라지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좋지만 언젠간 끝이 있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뭐 사망의 위험률이 좀 높은 치료이긴 하지만 이식을 해서 아예 완치가 되시거나 또 반대 결과 나올 수도 있지만 한번 이식을 해봅시다.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보통 효과가 있는 분들은 계속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효과가 사라질 때까지 항암 치료를 하시기도 하죠. 실제로 치료가 종결되시는 분은 여기밖에 없는 겁니다. 이식밖에는. 이식을 안 하고 항암 치료만 하고 종결되시는 분들도 소수 있는데 보통 예후가 좋을 거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식을 안 하고도 항암 치료만으로도 이식을 했을 때 성적 비슷하게 나오면 굳이 뭐 이식을 안 하고도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치료가 종료되는 거지 사실은 치료 종료라고 하는 개념이 없는 치료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유지항암 치료도 마찬가지고 약한 항암 치료도 마찬가지고 그게 굉장히 오래 지속되기만을 바라면서 계속 치료를 받는 겁니다. 그러다 치료가 종결되신 분이건 아니면 유지 치료 또는 이 약한 항암 치료를 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이제 상태가 안 좋아지거나 뭐 재발되시거나 아니면 아무리 이런 치료를 했어도 불응이신 분들은 또
약제를 바꿔서 치료를 하고 그 중에 아주 일부 관해가 다시 되시면 또 이식을 하기도 하고 계속 반복되는 치료를 하시기도 하고 아무리 치료해도 어느 시점에서 질병에 대한 관리는 더 이상 불가능할 거라고 판단이 되면 질병은 그대로 놔두고 백혈병을 가지고 계시면서 오래 사실 수 있도록 수혈도 해드리고 열날 때마다 치료해드리고 출혈되지 않도록 도와드리고 그런 치료를 이제 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치료 후 일상생활 관리인데 사실 좁은 의미로는 치료가 끝나신 분들, 이식을 받고 끝냈거나 항암 치료만 하고 끝냈거나 이제 그 환자분에 대한 환우분들에 대한 관리가 좁은 의미라면 이제 좀 넓은 의미로는 현재 이제 종료라고 하는 개념이 없는 치료를 받고 계시는 환우분들이거나 아니면 아예 이제 치료가 목표 자체가 달라진 질병에 대한 치료는 이제 안 하고 있고 그냥 오래 좀 버티실 수 있는 치료를 하는 그렇게 이제 좀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치료가 완료가 된 거죠. 여기에 해당하면은 계속 치료를 받고 계시는 거고 치료를 받고 있다는 뜻이 효과가 있다는 뜻이고 치료를 더 이상 안 한다는 게 효과가 사라졌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치료가 중지가 된 상황입니다. 계획된 치료가 이제 완료되신 분 중에 거의 대부분은 관해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식 후에 또는 항암 치료 후에 완료가 된 거고 계속 치료를 받고 있는데 상태가 좋은 분들 관해 상태를 계속 치료를 해가면서 유지해 가시는 분들이 이제 두 번째에 해당하는 거고 치료를 받고는 있는데 유지요법이든 표적치료제건 뭐 저강도의 항암 치료건 근데 관해는 아니라고는 하는데 더 늘어나고는 있지는 않아서 이 약을 포기를 안 하고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그래서 골수 검사를 해보면 뭐 한 6%, 7% 그래서 5% 미만으로 떨어지진 않았고 관해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수혈을 받아야 될 정도로 피가 모자란 것도 아니고 다른 합병증도 없고 그럼 이제 그 치료를 계속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이제 세 번째, 네 번째는 이제 제일 안 좋으신 상태겠죠. 그래서 백혈병은 백혈병대로 많이 있는 상태고 더 이상 치료를 안 하고 있고 이제 이렇게 네 개로 좀 나눠볼 수 있습니다. 위에 두 그룹에 속하시는 환우분들은 일상생활에 대한 관리 부분이 많겠죠.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치료를 안 하고 있고 좋은 상태니까 이 상태를 좀 잘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나. 위에 속하는 두 그룹은 이야기할 거가 좀 많을 것 같고요. 이 아래에 속하는 현재 백혈병 자체가 관해가 되지 않으신 분들, 이 환우분들은 사실은 백혈병을 우리가 걸렸을 때에 관리를 해야 되는 그 관리가 그대로 이어지고 계시는 거죠. 왜냐하면 현재 백혈병이 있는 상태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백혈병에 걸렸을 때 조심해야 되는 것들, 질병 자체건 질병으로 인한 합병증이건 뭐 부작용이건 또 치료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세 번째 그룹 같은 경우에는 치료제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것들을 잘 관리를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처음 진단받으셨을 때 막연히 암에 걸리면 아, 내가 암 때문에 사망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기는데 실제로는 왜 사망하는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게 생각은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치의도 희망을 가지고 치료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돌아가실 수 있고 저렇게 돌아가실 수 있고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치료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이나 뭐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 그 다음 차선책은 뭔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는 거지 왜 이 암에 걸리면 나빠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거라고 예상을 하고 안 하는 부분들 있고요. 그거가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안 하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이게 어떤 면에서는 좀 어려운 부분인데 예를 들어 위에 암이 있다. 그 위에 혹이 있다고 해서 왜 죽는지에 대한 부분은 이게 좀 쉬운 부분은 아니거든요. 뭐 예를 들어 유방암이 있다. 그럼 유방암인데 그럼 유방에 혹이 있는 건데 거기에 혹이 있다고 내가 왜 죽는지, 왜 죽을 수 있는지. 근데 이제 그게 어쩔 수 없이 암에 대한 치료 자체도 그렇고 암이라고 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질병입니다. 그 혹의 어떤 물리적인 어떤 공간에 어떤 덩어리가 있어서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이 질병 자체가 이제 우리 몸 안에서 생겼다는 거가 우리 몸의 어떤 면역 체계를 다 벗어나서 암세포가 만들어질 수 있는 어떤 상황이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암 자체가 몸 안에서 점점 진행할수록 점점 면역력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수술을 받건 항암 치료를 하건 그것 자체도 또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암의 사망 원인은 꼭 혈액암이 아니더라도 주로 감염이나 출혈로 돌아가시는 거거든요. 폐렴에 걸려서 돌아가시거나 뭐 장염에 걸려 돌아가시거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모든 암 환자분들의 마지막은 그 각 장기의 부전 때문에 돌아가시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간경변이 있으셨던 분이 간암에 걸렸는데 간암이 치료가 잘 안 되는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간 부전이 돼서 또는 뭐 폐가 폐 부전이 돼서 이런 특정 장기에 기능이 소실될 때 이게 치명적인 장기인 경우에는 그것 때문에도 돌아가실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뭐 피부암도 그렇고 유방암도 그렇고 갑상선암도 그렇고 모든 암의 사망 원인은 혈액 기능의 문제 때문인데 그렇다면 백혈병은 그 중에 최고인 거죠. 혈액 자체가 지금 암이 된 거니까 다른 암들은 그냥 암이 생긴 것 때문에 뭐 치료받다가 암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는 이것 자체가 암이니까 정상적인 혈액이 이제 기능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는 게 이제 감염, 출혈, 어쩔 수 없이 계속 수혈을 받다 보니까 철중독 그러니까 이런 게 치료를 하지 않았을 때도 사망 원인이고 치료를 해도 이게 사망 원인이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일상생활의 관리가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마스크를 쓰라, 손 소독제를 사용을 해라, 음식을 최대한 조리를 해서 드셔야 된다. 뭐 사람 많은 곳에 가지 말라. 감염이 되신 분들하고 이제 만나지 마라. 뭐 아이는 지저분하니까 아이 손자 손녀 분들하고 떨어져 지내라. 강아지는 키우지 마라. 화분을 놓지 마라. 뭐 흙 있는 데 가지 마라. 이게 주치 선생님들마다 이제 강조하시는 게 다른 이유는 각 주치 선생님들마다 어떻게 돼서 잘못되신 환자분들에 대한 경험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아주 치료가 다 잘 되시고 이식도 잘 다셨고 재발도 안 되셨는데 이제 뭐 굴 드시고 비브리오 폐혈증에 걸려서 이제 거의 돌아가실 뻔하다가 이제 살아나신 분들. 그럼 그런 환자분들을 경험하면 그 주치 선생님한테 치료를 받으면 굴 먹지 마라 이제 이런 얘기 꼭 듣거든요. 뭐 여행 갔다 오셔가지고 폐렴 걸리셔서 아주 안타깝게 치료가 잘 되고 있었는데 그 일 때문에 환우분들을 잃게 되면 그 교수님한테 치료받으시는 분들은 여행 가지 마라 이제 이런 거 계속 듣습니다. 잘 치료받으셨는데 갑자기 진균성, 곰팡이성 폐렴에 걸려서 입원하셔가지고 고생하셔서 물어보다 보니까 뭐 너무 흙일 많이 하시고 뭐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교수님한테는 흙 있는 데 가지 마. 아스팔트로만 다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다 어디 논문에 나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감염에 대한 관리를 하라고 되어 있지 뭐 흙에 가면 안 됩니다. 뭐 여행을 가면 안 됩니다. 굴을 먹으면 안 됩니다. 사실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다 각 교수님들마다 이제 기억하고 계시는 환자분들의 어떤 사망 원인들에 대한 기억을 되살려서 전체적으로는 감염 관리죠, 뭐. 그러니까 우리가 균에 노출되는 거. 근데 사실은 저희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균, 물론 중요합니다. 당연히 감염이 되신 어떤 감기 환자나 폐렴 환자나 그분들로부터 균을 이어받을 수도 있고요. 뭐 흙에서 곰팡이균, 동물이나 반려동물이나 아니면 다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균이 워낙 많기 때문에 기회 감염이 대부분입니다. 사실은 기회 감염. 우리 대장 안에는 대장균이 있고 많은 환우분들이 이제 걱정을 많이 하시는 여러 가지 다제 내성 균들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제일 많은 데가 이제 코, 입안 뭐 이런데 항문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게 잘 방어가 될 때는 문제를 안 일으키지만 몸이 점점 나빠질 때는 그게 이제 기회 감염, 기회를 틈타서 들어온다. 기회 감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감염에 대한 원인의 가장 큰 부분은 거기에 추가해서 외적인 거가 있는 거죠. 뭐 출혈도 뭐 당연히 외부에서의 압력도 있죠. 뭐 남들은 전혀 출혈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낙상 정도에도 뇌출혈이 발생하기도 하고
하지만 가장 위험한 건 그냥 내가 뭐 보통 혈소판 2만 정도 이하일 때 그냥 자발출혈 그런 것들이 제일 더 큰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 막 외적인 거에 대한 관리만 집중하시는 것보다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 전체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오늘은 사실은 이제 이 부분들을 제일 중요하게 좀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요. 이제 오늘은 주로 이제 치료가 다 종료가 되고 내가 이제 어떻게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뭐 재발을 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치료에 대한 강의를 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과정은 사실 모든 환우분들이 다 조금씩 다르실 수밖에 없습니다. 다 가정에서의 상황도 틀리고 직장에서의 생활도 틀리고 처해 있는 상황, 물리적인 상황도 틀리시고 하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만 좀 말씀을 드리면 다른 암에 비해서 혈액암은 입원을 굉장히 길게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관해유도 한 달, 공고 한 달, 이식도 한 달. 그러면 이제 어느덧 병원을 떠나면 되게 불안해지십니다. 근데 주치의 선생님들은 주로 반대로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왜냐하면 병원은 주로 감염되어 계셔서 합병증으로 치료받으시는 분들, 또 공동생활, 물론 뭐 1인실에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다음에 저희를 포함해서 의사건 간호사 선생님이건 이런 의료진들을 통해서 또는 뭐 이송하시는 선생님들 뭐 여러 가지 그래서 병원 내 감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불안함이 더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는 조건이 되면은 빨리 일상으로 집이 더 훨씬 더 감염 관리에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뭐 위생 관리가 잘 안 되어 있는 공간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없지는 않으시겠지만 대부분 요즘은 또 가족분들이 계시고 하면 그런 분들을 굉장히 철저하게 잘 준비를 해주시기 때문에 사실은 병원을 좀 빨리 벗어나게 하는 게 감염에 대한 어떤 위험도를 줄인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또 잘 치료가 되다가 갑자기 뭐 옆에 있는 환우분들이나 아니면은 의료진을 통해서 이제 내성 어떤 감염군에 대한 부분들이 걸리면 그게 사라지지도 않거든요. 계속 그게 이제 입원할 때마다 걸림돌이 되고 모든 어떤 과정에서 뭐 검사를 할 때도 제일 밀리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생기기 전에 빨리 벗어나게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어찌됐건 굉장히 다른 암에 비해서 이 병원 입원 기간이 길다 보니까 그리고 외래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자주 오시죠. 수혈을 받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 뭐 일주일에 한 번씩도 오시고 뭐 그래서 이게 벗어나는 거에 대한 불안감이 있으신데 사실은 이제 그거를 좀 잘 이겨내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결코 병원이 가장 안전한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좀 위생 관리를 많이 하려고 병원에서도 뭐 손 씻기 운동도 하고 많이 하죠. 병원에 가면 많이 붙어 있죠. 뭐 손도 많이 씻고 뭐 하라. 그래도 집이 제일 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그만한 증상이 있어도 와 이게 뭔가 큰 문제가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으실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부분들로부터 정서적인 관리나 정신적인 관리를 하는 것도 이제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직장 생활과 가정 생활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기간이 길다 보니까 역할 자체도 좀 바뀌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환우분들이 뭐 인지하시던 인지하지 못하시던 이게 굉장한 스트레스로 느껴질 수 있고 그리고 온전히 본인만이 느끼게 되는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아무리 가까운 배우자분이건 자녀분이건 부모님이건 간에 이해하지 못한다는 또 서운함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처음에 이제 모든 치료를 마치고 아주 속 시원하게 떠나시는 환우분들도 있지만 이 불안함을 가지고 떠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좀 그렇지 않다. 이게 더 막 위험한 공간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잘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물론 이 흔한 증상을 놓치지 않는 거가 중요는 합니다. 왜냐하면은 더 늦게 발견되시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혈액암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증상들은 모르고 놓쳤고 오래 가기는 좀 어렵습니다. 뭐 예를 들어 위암 같은 거 치료하고 나서 위암에서 다시 뭐 재발을 해서 어딘가 뭐 폐에 종괴가 생긴다든지 간에 종괴가
엄청 많이 커지기 전까지는 잘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고형암은 자기가 워낙 있었던 곳에서 꼭 재발하는 건 아니거든요. 떨어져 있는 곳에서 재발하게 되는 거죠. 근데 혈액암은 몸 하나가 그냥 하나의 장기인 거거든요. 전이라고 하는 개념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어디를 떠나서 딴 데를 가야지 전인 건데 혈액암은 그냥 몸이 하나의 장기인 거죠. 그러니까 위가 하나의 장기인 것처럼 혈액암에서는 몸이 하나의 장기입니다. 그냥 전이라고 하는 건 없죠. 왜냐하면은 이미 질병을 진단받게 되는 순간에 뭐 머리의 혈관 안에 있는 혈액이건 뭐 발가락 혈관 안에 있는 혈액이건 다 암세포를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증상들을 모르고 늦게 발견하기가 좀 어려운 질병입니다. 금방 이제 심해지고 금방 나빠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도리어 좀 덜 불안하게 만들 수 있는 또 질병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그게 정상으로 돌아가시는 건 사실 아니죠. 다시 집에서의 어떤 투병 생활이 시작이 되는 간호를 병원에서 받다가 다시 집에서. 그래서 간혹 환우분들하고 이야기해 보면 저희가 이제 관해유도 치료 끝나고 가서 좀 잘 지내시고 한 1, 2주 정도 체력을 회복하셔서 다시 공고 치료 받으러 오십시오라고 해서 퇴원시켜 드리면 1, 2주 동안 있다가 이제 오신 다음에 여쭤보면 집에서 똑같이 생활을 하시는 거거든요. 병원에서 다 조리해서 드시고 나가지도 않으시고. 근데 그거를 기대하고 보내드렸던 건 아닌데 못했던 일들을 좀 마무리도 하시고 뭐 외식도 하시고 환기가 돼서 들어오시기를 바라는 건데 완전히 똑같은 생활을 그냥 병원에서 집만 바뀐 거고 배우자분의 역할이 제일 크죠. 거기에는. 근데 그게 이제 물론 감염 관리에 있어서 더 잘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감염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균에 의해서 되는 거기 때문에 좀 다시 한 달 정도의 항암 치료나 뭐 이식이나 이런 것들을 견딜 수 있도록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좀 환기가 필요하다고 저는 좀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치료가 끝나고 나서 이제 돌아가셔서 다시 정상적인 삶을 이제 살아가시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하고는 좀 달라지겠죠. 특히 이식 같은 경우에는 6개월이나 1년 정도는 사실 직장 생활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고 저희가 좀 빠르면 6개월, 20편대 수축하는 같은 것들이 있으면 거의 한 1년까지는 그냥 뭐 집 병원 아니면 뭐 집 산책 뭐 짧은 여행 요 정도만 하게 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 어떤 일들은 좀 피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식에 있어서는 완전히 이식 후 면역이 정상적으로 되는데 최소 6개월, 보통은 9개월, 뭐 좀 넉넉하게 생각하면 1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항암하고 퇴원하는 거랑은 좀 틀린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변화랑 여러 가지가 결정되는 시기라는 거를 잘 받아들이셔야 되고 특히 이제 항암 치료하고 나서 회복하는 거랑 이식하고 나서 회복하는 거가 많이 다른데 결코 이게 빨리 회복되진 않습니다. 아주 천천히. 저희가 원하는 회복은 조혈 기능의 회복이 아니고 사실은 면역의 회복이거든요. 피 만들어내는 거야. 금방 만들어내죠. 어떤 경우에는 관해이도 때 머리카락 빠지신 분들이 공고 때는 머리가 다시 자라기도 해요. 모근이 굉장히 튼튼하신 분들. 제가 우스갯소리로 저 같은 사람이 이제 항암 치료하면은 다시 탈모된 다음에 안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주 모근이 튼튼하신 분들은 공고할 때쯤부터 벌써 막 모근이 자라요. 빨리 회복되는 과정들도 있지만 면역 체계가 완전히 정상까지 이루어지거나 아니면은 그렇게 몇 개월씩 입원 치료를 받으시면서 많은 근육이 손실되고 그런 부분은 굉장히 몇 개월 이상 걸리거든요. 특히 요즘은 이제 고령 환자분들이 많다 보니까 치료가 다 끝나고 관해는 됐는데 몸은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몸 회복하고 조혈 기능이나 면역 기능의 회복하고는 또 다른 얘기거든요. 근력이 돌아와야지 근육량이 늘고 이런 것들이 회복이 돼야지 건강이 돌아오는 거지 질병만 관해가 된 거지 건강은 안 좋아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나누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퇴원하신 다음에 어떤 운동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대부분 막 산책하시고 뭐 유산소 운동 많이 하세요. 근데 유산소 운동보다는 근육량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웨이트를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웨이트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TV 보시면서라도 뭐 테라밴드라도 잡아 당기시고 아니면 아령이라도 하고 공이라도 쥐고 전체적으로 내 몸에 근육의 양이 늘어야지만 건강은 회복이 됩니다. 질병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또 그게.
건강이 회복되는 거하고 질병이 재발하지 않는 거하고를 조금 나눠서 운동도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 좀 많이 어려운 이유가 실제로도 근육량을 늘리는 운동을 하기가 어려운 연세이시거든요. 근데 이제 확 빠진 다음에 복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도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게 빨리 회복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실망감도 크고 좌절도 크신데, 이거를 잘 마음을 다스려야 되고, 저희가 이제 흔히 뭐 품 같은 거 오셔서 한쪽 못 쓰시는 분들이 지팡이 짚고 걷게 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주변에 혹시 그런 분들이 있으셨는지, 거의 1년 걸리거든요. 똑같습니다, 사실은. 이 이식 같은 거 받아서 그 이후에 실제로 근육량이 다 늘고 정말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데는 최소 6개월 이상, 1년 이상 걸리거든요. 그것도 노력을 해야지. 노력을 안 하면 그냥 그 나빠진 건강 상태로 질병 없이 살아가시는 거거든요. 그거가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이제 가장 위험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런 모임도 사실은 그런 경험을 좀 공유하고, 또 지원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저희가 제일 좀 의료진으로서는 많이 안타까운 문제입니다. 지금도 저한테 입원해 계시는 이제 환우분 중에 한 6, 7년 전에 급성 전골수성 백혈병을 진단받고 치료가 잘 됐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완치가 제일 많이 되는 백혈병, 그럼 뭐 사명 백혈병, 아니면 뭐 전골수성 백혈병, 뭐 영어를 하시는 분들은 뭐 M3 뭐 이러면서 이제 되게 유명한 병이죠. 아주 다르게 치료를 받기 때문에 일반적인 백혈병하고 좀 다르게 치료를 받아서 완치가 다 되셨어요. 근데 이제 6, 7년이 지났는데 골수용성 이상증후군이 생기시고 치료를 받다가 이제 지금은 급성 백혈병이 되셔서 치료를 받고 계세요. 이게 이제 가장 저희가 그렇게 안 됐으면 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어떤 병이든 간에 뭐 유방암이건 대장암이건 위암이건 피부암이건 항암을 받았다는 것 자체 때문에 생기는 병이 급성 백혈병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장 급성 백혈병의 위험 인자가 뭐냐? 그럼 항암 치료입니다. 아이러니하죠. 근데 어쩔 수 없이 항암 치료 해야죠. 내가 7년, 8년 뒤에 백혈병이 될까 봐 지금 백혈병을 치료를 안 한다는 건 뭐 그거는 사실 모순이니까요. 지금 뭐 TV에서도 우리나라가 이제 완치자가 많다, 여러 가지 암들이 치료를 잘해서 선진국과 같은 완치율을 보인다. 근데 문제는 그래서 이제 혈액내과에 오시는 환자분들이 이제 많아진 겁니다. 피부과도 좀 많아졌지만 어찌됐건. 그래서 어떤 질병이든 간에 항암제 또는 방사선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 중에 어쩔 수 없이 몇 퍼센트, 보통 한 10%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몇 년 지나서 6년, 7년, 8년 지나서 골수형성 이상증후군이나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림프종 치료 받으시는 분들도 그렇고 뭐 다발골수형 받으시는 분들도 그렇고 다른 고형암 치료 받으시는 분들도 5년까지 재발 안 하면 완치라고 하고 나서도 1년에 한 번 정도, 뭐 이건 병원마다 다른데요. 어떤 경우에 암 예방센터를 다니시게 하거나 아니면 뭘 다니시게 하거나 계속 혈액 검사를 하게 해요. 혈액 검사를 한다고 재발을 확인하는 것도 아니면서 계속 혈액 검사를 하게 합니다. 그 이유가 그 중에 이제 한 10% 정도는 점점 혈액 수치가 바뀌어요. 빈혈이 없던 분들이 빈혈이 생기거나, 백혈구가 높았던 분들이 백혈구가 떨어지거나, 혈소판이 야금야금 떨어지거나, 그럼 이제 혈액내과로 보내주시거든요. 요걸 예상을 하고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암 치료하시는 교수님들은 다 알고 계세요. 다른 암들도 항암제를 했으면 나중에 이제 혈액 질환이 생길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게 이제 2차성 질병, 대표적인 질병입니다. 그래서 백혈병으로 치료받고 완치됐는데 또 다른 백혈병이 생긴다는 거. 그래서 이제 저희가 5년까지는 보통 남아있는 암세포가 다시 자란다고 생각을 해서 재발이라 그럽니다. 재발. 근데 5년 지나서 만일에 백혈병이 생겼었으면 그건 최초의 백혈병 생겼던 것처럼 멀쩡하다가 다시 생기신 거예요. 그것 좀 개념이 틀립니다. 그래서 갖고 있었던 암세포가 줄어들었다가 다시 나오는 게 우리가 이제 보통 생각하는 재발이고요. 5년 지나서 생기는 거는, 그것도 뭐 한문으로는 재발이라고 하는 단어밖에 없겠지만 암세포는 다르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이제 오랜 뒤에 나타나는 부작용입니다.
그리고 뭐 항암을 해서 또는 이식을 해서 또는 너무 수혈을 많이 받아서 완전히 복구가 되지 않은 장기 기능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심장의 문제나 간의 문제나 폐의 문제 같은 것들은 완벽하게 100% 회복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게 이제 만성 이식편대 숙주 반응 같은 것들이 생겨가지고 폐가 안 좋아지시거나 이러면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런 문제들 때문에 백혈병은 완치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폐질환 때문에 입원을 한다거나 콩팥이 나빠져서 투석을 하시게 된다거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나고 완치가 됐어도 뭐 직장 건강 검진을 잘 받으시던 아니면 나라에서 나오는 검진을 잘 받으시던 아니면 병원에서 계속 오라고 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 이유이기 때문에 좀 귀찮아하지 마시고 피 검사를 계속 하셔야지 되는 이유가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국가 검진이 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중에서 적혈구만 검사를 해주거든요. 국가 검진은.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꼭 백혈구, 혈소판 전체가 다 있는 일반 혈액 검사라고 보통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일반 혈액 검사를 받아야 되고 국가 검진만 딱 받으면 혈색소만 딱 알 수 있으시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바람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거죠. 뭐 술 드셔도 되냐 아니면 뭐 담배 펴도 되냐 뭐 이런 거. 당연히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또 다른 암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도가 2배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백혈병으로 치료받으시는 분들이 백혈병만 재발을 하시는 게 아니고 위암도 더 잘 걸리시고 대장암도 더 잘 걸리시고 뭐 유방암도 더 잘 걸리시고 다 잘 걸리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노력은 하셔야 되는 거죠. 이거를 안 한다고 재발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또 다른 암이 발생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최대한 뭐 자외선 차단제도 잘 바르시고 내가 노력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노력을 다 하셔야 된다는 거. 그게 이제 중요합니다. 사망 원인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어찌됐건 암이 1등이거든요. 백혈병을 이겨냈다고 하셔도 내가 앞으로 사망하게 될 원인 1위는 암입니다. 그건 안 바뀌어요. 백혈병을 그냥 이겨내신 거지. 그래서 암 검진 잘 받으셔야 되고 2등하고 차이가 많죠. 엄청 차이가 큽니다. 암은. 그 다음이 이제 심근경색 이런 거거든요. 심장질환, 폐질환, 뇌질환 이게 이제 그겁니다. 두 번째로 위험한 거. 코로나는 요즘 없으니까요. 그 다음이 자살인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는 암 안 걸리시고 혈관계 질환이 심장 혈관계 질환이 없으면 결과적으로 엄청 오래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령 인구가 많게 된 이유인 거죠. 그래서 재발은 마지막으로 이제 이겨내시기 위해서는 당연히 제일 흔한 감정입니다. 재발에 대한 두려움. 어쩔 수 없죠. 5년이 지나도 불안하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재발은 검진밖에는 없는 거죠. 검진. 그리고 조그만한 증상이 있을 때 빨리 찾아가시는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백혈병은 다른 암에 비해서는 매우 유리하다. 금방 알게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건강관리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질병에 대한 거와 마찬가지로 건강에 대한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요즘은 그렇진 않지만 뭐 예를 들어 정신건강의학과나 이런 거에 대한 도움이 필요한 정도까지도 많이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럴 때 그런 임상과 협진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마지막 요즘 챗GPT 많이 요즘 백혈병 그러면 챗GPT 물어보시더라고요. 한번 물어보십시오.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훌륭한 영화. 그럼 최근 10년 동안 1등이 이겁니다. 쇼생크 탈출. 보신 분 옛날 영화죠. 근데 지금 10몇 년 동안 1등이에요. 계속 가장 훌륭한 영화를 물어보면 이거를 1위라고 합니다. 이런 데이터들을 이용을 해서 그런 거죠. 주관적인 건 다 다를 테니까요. 근데 마지막에 이분이 이제 가석방 되신 다음에 본인이 살아야 되는 지역을 벗어났죠. 마지막으로 용기를 내시고 아무도 본인한테 관심도 이제 갖지 않는다는 걸 알고 나서 이제 와서 오랜 친구, 주인공이죠. 이 주인공이 남겨둔 편지를 읽는데 거기에 이제 이 문장이 제가 이제 제일 좋아하는 문장입니다. 희망을 가진다는 거가 사실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도표에 어느 위치에 지금 서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끝까지 이제 희망을 잃지 마시고 계속 노력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